해주세요. 잘 아시잖아요. 배경에 대해서. 막상 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자신이 직접 소개하기는 조금 아 저는 그냥 이거 하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 뭐지? 이 텍스트 제가 원문을 카톡방에 한번 올렸잖아요. 거기 보면 2005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내가 어제야 새겨봤네. 생각해보니까 이 텍스트 몇 장 안 되잖아요. PDF로 확인을 해봐도 이거를 복사해서 수업 시간에 받아서 수업을 했던 게 박사과정 수업 때 했었는데 그게 2006년 1학기였나? 거의 나오자마자. 네, 거의 나오자마자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도 어제서야 알은 것 같아요. 2005년이라고 계속 써 있었고 계속 보면서도 이게 시점이 언제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났나 봐요. 라펠 모네가 1936년생인가? 34년생인가? 그렇구나. 30몇 년생인가? 37년. 37년. 그러면은 다니그 치우시오랑 동갑이에요. 거의 70 다 되던 나이에 이제 이거 무슨 어디에 입회하면서 자기가 연설한 그 내용이 텍스트로 작은 책으로 나온 거예요. 책으로 나왔다고도 할 수 없어. 기념책 뭐 그게 뭐라고 그러죠? 기념 자료 뭐 이런 걸로 나와 있어서 대학 도서관에 엄청 얇게 꽂혀 있는 스페인 대학 도서관에 꽂혀 있는 일반 도서관에 있지도 않은 그런 텍스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고 2006년 1학기였나 어쨌든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 오셔가지고 자기는 모네어를 잘 알고 모네어랑 친구기도 하고 모네어 건축을 다 봐왔는데 이 텍스트는 모네어의 건축의 핵심이다. 건축의 엑기스다. 모네어가 건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실 전부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러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읽으면서 느끼셨겠 좀 앞부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어렵다기보다 고정 건축을 몰라서. 맞아. 이게 고정 건축을 몰랐어.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모네오는 고정 건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 예전에 한나 아렌트 읽으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약간 이제 모르겠는데 이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 앞부분 어려웠어요. 내가 그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탐구 스튜디 하면서 베이스가 없는데 그런 게 있겠거니 하면서 읽는 게 약간 약간 습관이라서 그런데 이 글을 그나마 제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거는 가우디부터 내가 아는 건축가 나왔다 이러면서 약간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읽었을 때 인상은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이 라파엘 모네오가 각각의 건축가들에 대해서 짧게 이제 그 사람의 건축의 핵심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 되게 예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상. 제가 그 당시에 그것도 이제 스페인어로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건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텍스트야? 중요한 글이면 이제 2012년, 2013년에 한국에 왔을 때 이게 번역돼서 한국에 출판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해서 방일균 편집자님이 이제 편집도 하시고 해서 책이 나온 거죠. 근데 스페인에서는 막상 책으로 출간되지 않았던 게 왜냐면 모네 보세요. 2013년이면은 이게 이제 한 8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스피치를 한지. 그리고 되게 얇아요. 정말 이 책도 같아요. 간신히 맞추기를 좀 했지. 진짜 이 앞뒤에 옹기니의 말 그리고 이제 대담. 그 이미지가 도판이 많이 돼요. 도판을 넣는다고 이 책 만들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참고 자료까지 뒤에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건축의 시야가 책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해를 못할 거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만들었어요. 뒤에 보면 참고 1에 고스타 시험 때 보는 거잖아요. 코린트식 오더, 뭐 그리스 신전의 유형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친절하게 도판을 넣어서 이제 겨우 한 권이 된 건데 사실은 스페인에도 존재하지 않는 책. 내가 엄청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난 알게 됐어. 이 책 진짜 엄청난 것 같아. 읽고? 네. 어떤 점이? 내용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그거를 장황하지 않게 짧게 썼으며 이거를 이 모든 서사가 이걸 발견해내고 디자인이 너무 좋아.
페이지 수가 이 안에 있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나 빠지면 디자인이 빠지던가 구성이 빠지던가 뭐 번역이 빠지던가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 양이 너무 많던가 양이 너무 적던가 그러잖아. 그냥 완벽해. 나 이 책 왜 내가 이 책 너무 완벽하다. 이 책이 다시 이 책 10세 가야 된다 이거. 이거 진짜 10세 가자. 김우래 디자이너님 이거 어떻게 좀 수정해가지고 네. 이 1세 이거 텀블벅이라도 합시다. 이거 너무 미친 책 같아요. 진짜. 네. 아, 저는 진짜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같이 작업할 때 이 글을 처음 1교는 이 원고가 아니었어요. 1교는 사실 그 이경기 대표님이 이걸 번역하면서 더 쉽게 이렇게 했죠?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쉽게 풀어준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 2가. 근데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을 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도 만나고 막 했는데 뭔가 이 원문의 느낌도 살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가 한번 다 개보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원고를 받았을 때랑 두 번째 원고를 받았을 때랑 너무 달라서 저는 첫 번째 원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이제 이게 근데 책으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 출판되는 건데 해조해조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해초해초 분위기라기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었으면 이게 모네오의 글이라는 그런 게 좀 상세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도 있었어. 그때 딱 그 친했던 교수님들이 건축가가 어렵게 말하는 것을 쉽게 풀었으면 안 된다. 그냥 어려운 건 어려워야 된다. 그 안에 이제 중의적인 함축적인 말이 그러니까 비문이 많아도 그대로 써야 된다. 약간 그런 걸 좀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원래 원고가 더 좋은데 하고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이메일을 막 뒤졌는데 찾았다. 해조를 그러니까 그걸 혹시나 나중에라도 찾게 된다면 저는 좀 그 중간 버전 정도로 해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다 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보니까. 그 쉽게 썼다는 뜻이 뭔지. 이런 거예요. 모네오의 문체의 특징이 있어요. 스페인어의 특징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게 아니고 뭐 부정에 부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아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약간 한참 생각해서 그래서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문체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문체를 쓰는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문체를 이 버전은 굉장히 열심히 살렸어요. 근데 어떤 것은 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해를 못하지 않나 생각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이제 스페인어 맛 같은 걸 살려서 더 좋다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18페이지에 뭐 만약 그렇다면 건축은 단지 구축적 논리가 주도하는 어떤 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알고 있던 형태가 그 책임을 떠맡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이런 문장 안 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형태의 이제 건축을 넣게 된다. 이런 뉘앙스고 뒤에 가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건 내용 자체는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게 모네오도 이 말을 끄고 이 번역하신 분도 그거 뉘앙스를 살리려고 하니까 한국어로 엄청 꼬이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문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보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이 다시 나오면 그걸 다 풀던가 아니면 그 문장 옆에 주석을 달아야겠다. 약간 저는 주석 다는 데 약간 창작한 사람이 텀블벅을 할까? 텀블벅을 하자. 뭐 이런 거야. 이제 건축 역사는 그 뒤에 우리가 이것을 자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믿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자의적인 그러니까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저 계속 챗GPT로 이거 무슨 뜻인지 너가 다시 해석해봐. 그러니까 저도 99쪽 이런 데 보면 구성 60한 64 사이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시는 다른 차원의 좌표들로부터 그 조합을 매우 달리 규모 조정된 시간으로 취급하는 것으로부터 건축적으로 해명되는 세계의 역사, 세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쉽게 꽂았지? 얘기하면 무슨 엄청나게 얘기예요? 집중해야 근데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 것 알 것 같은데 음. 명확하지 않아서 물음표 쳐놨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하이라이트 118페이지 이 문장은 정말 118페이지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 챕터에 뭐 있냐면 횡포를 인정할 준비를 마친 이들을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몇 118? 네, 118페이지 제일 밑에 그러니까 그 자의성이 단지 역사 건축의 근저에서만 발견되는 횡포를 아. 이거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축으로는 형태란 건축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오케이. 형태란 건축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이 문장은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모네오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아, 없어요. 문장을 좀 지저분하게 는 횡포를 인정할 준비를 마친 이들을 잠잠케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식의 정말 문장이고 아. 거의 스페인어 지경 느낌이잖아. 네, 식으로도 약간 꼬운 건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써놓으면 한국 사람이 이거를 소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러네. 그냥 나는 되게 그냥 되게 생각보다 쉽다고 읽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근데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진짜 심플해. 앞에 약간 짧게 서술해 놓은 거랑 뒤에 약간 좀 결론으로 요약해 놓은 게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전체 그 그림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분이 문장들이 번역기가 많아서 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진짜 불편할 수 있지만 생각도 이제 차지. 모네오의 어떤 독서가 뉘앙스, 올라가는 독서요. 모네오의 표현 이런 것을 느낄 수 잘 있는 없어져. 번역본이기는 해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렵긴 해도 다 되게 간결하고 좀 중요한 얘기 같이 느껴지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안 되고 그걸 해석하고 싶게 해주는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어 이거 처음에.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무 잘 읽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편집할 때 제일 제가 건축사를 배우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그 당시만 해도 2010년 초반만 해도 건축사 책이 많이 없었잖아요. 빨간 책밖에 없던 진짜 그런 시절인데 그럼 쑥 지나가고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 문장 안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설명이 너무 많은데 뭐 해결의 건축과 역사가 뭐야 하고 그것과 뭐 다르고 하고 쑥 넘어가고 그 뭔지 설명을 안 해주면 읽는 독자들은 너무 불편하고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사 공부할 때도 다 넘어가 그냥 글을 너무 잘 쓰는 평론가들은 홀린너나 이런 사람들은 주석이 없어 막 다 넘어가. 주석에 인용된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걸 내가 또 찾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친절히 달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 주석을 내가 달았다고?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뻐 주석이. 그래서 주석도 많이 기분이 달고 너무 좋아. 그 심지어 내가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저자 주석을 밑에 달고 보통 옹기니 주석은 다 뒤로 빼거든요. 근데 옹기니 주석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러두개 보면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석은 하단에 배치하고 맞아요. 저자 주석은 뒤로 빼. 뒤 주석은 안 보게 되잖아요. 난 이걸 그래서 계속 찾다가 저 10이라고 써있으면 뒤에 있는 10인 거예요. 나 그래서 이걸 못 찾고 계속 근데 넘어가는 저자 주석도 근데 저자 주석은 아주 짧거나 아주 길거나 해서 이걸 다 밑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숫자가 많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네. 그럴 바에 그냥 옮기는 주석을 근데 어쨌든 밑에 이 넣고. 주석 자체도 이 사람의 글이니까 이렇게 따로 담겨있는 게 또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의 설명은 또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걸 넣었던 것 같고 이거 만들 때 제일 고뇌했던 부분이 그 진짜 이 참고 자료를 어디까지 넣어줄 거냐. 그래서 그 뒤에가 그럼 한 권이 돼야 되는 거냐 거의 고전 건축에 대한 이해를 다 도우려면 그래서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자료만 골라가지고 그 오더나 이런 여러 가지 다 그 논란이 됐던 부분 같은 거만 딱 에센스로 추려서 넣었었는데 사실 읽으면서도 이거는 있어도 참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솔직히 진짜 얘기하면 코린트식 주교의 등장이 시작해서 안토니 가우디의 환상적인 형태 이 전까지 이 부분 저 지금도 100% 이해 못했어요. 그 서양 건축, 고전 건축에 대한 이해가 제가 진짜 워낙에 없다 보니까
새롭게 읽어도 새롭게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 번역하신 이병기 씨는 이제 서양 고전 건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이런 번역이 가능했던 것 같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아 그래 난 아직도 그래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또 다른 계기로 공부하게 되면 또 읽으면 새롭겠지 생각하고 이제 넘기고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읽었을 때는 이 모네오의 각각의 건축가들에 대한 평가, 뭐 통찰 이런 게 진짜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그 임의성, 뭐 논리적인 결과물로서의 형태 이거에 대해서 모네오가 글쎄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건축 300년을 읽고 건축 300년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모네오가 그 소리였구나. 이런 약간 생각이 그거 책이랑 뭔가 구성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약간 건축설명 비슷해. 맞아. 거기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걸 여기서 느꼈어.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약간 그래서 이 책이 생각나서 이제 이 책 읽자고 아, 한 거예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인 이제 임의성, 응. 자의적인 어떤 형태에 그걸 조금 줄여 대해서 푸는 책인 거야. 거기서 이 다음 책 일단 읽기 너무 좋았어. 변명하는 아니면 이제 설명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모네오의 건축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잘 몰라요. 모네오 건축책? 그리고 저는 이거 모네오 건축책인 줄 알았어요. 모네오 얘기가 자기에 대한 자서전, 건축. 자기 건축인 줄 알았는데, 이런 책인 줄 알았으면 진짜 읽어볼 걸. 자기 건축 세계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건축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 남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학자가 아닌 사람이. 그래서 근데 저는 멋있어. 라파엘 모네오가 손꼽히게 그러니까 자기 설계랑 그런 그 저술 활동을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한 이 스크립트가 되게 중요한데 책이 안 된 안타까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책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더 두꺼워져야 되는데 사학적인 어떤 이론이 되려면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건축계에 엄청 큰 충격을 준 책이었다고 당시에 이거 보면서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형태를 짜는 게 다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이론을 딱 뒷받침해주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인트로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네, 맞아. 주드라는 이 코린트 주두에서 아이젠만이 그 조개 모양으로 도시 만들어서 그걸 딱 하는데 이런 괴상한 짓을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 근데 그거 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야. 그런 형태를 담고자 하는 그래서 내 맘대로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프로세스 설계할 때 되게 설계 패널에 엄청 프로세스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막 다이어그램을 막 하는데 결국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 근데 모네오의 그 다른 책, 자기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라파엘 모네오가 33개의 작품에 대해서 하는 그 빨간색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못 찾겠는 게 누가 이제 옛날 공간사에서 나왔던 그래? 그거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번역 안 됐어. 그거는 라파엘 모네오가 다른 아, 건축가들과 대담한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책은 번역은 안 됐어요. 원포로. 지금은 제가 갖고 있다가 지금 잠깐 누가 가져갔는데 그 책에서는 모네오가 이렇게 꼬인 말투를 쓰지 않고 되게 편하게 써요. 근데 이거 왜 나 이렇게 말투를 했는지 알겠어. 왜냐면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설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엄청 조심스러운 심지어 거죠. 그런 엘리트 건축가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했잖아요. 이게 2005년 뒤에 써 그래서 뭐 있었는데 횡포를 잠잠케 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네. 2005년 1월 16일 왕립 아카데미에 입회하면서 소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생각한 거 사실 다 틀렸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인데 그걸 그거 아니지 경솔하게 않겠니? 맞아. 경솔하게 할 수 없잖아. 야 그거 진짜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럴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닌 게 아닌 것 같기는 약간 이런 말. 그래서 이 책이 문체가 아마 그랬던 심지어 것 같아요. 게리랑 아이젠만이랑 다 살아있을 때 발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뉘앙스는 모네오는 자기를 어디에 두냐면 르꼬르비자나 미스가 아니고 프랭크 게리 쪽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이 프랭크 게리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걸? 근데 자기는 이 책에서 이제 프랭크 게리나 아니면 피터 아이젠만 쪽이 나는 그쪽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근대 건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고전 건축의 언어를 엄청 열심히 배우고 나서 이제 근대 건축에 또 공부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막 그런 거 배웠을걸요? 그 듀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자르식 그런 건축 교육. 그래서 저는 이 오더 그림을 다시 보면서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지름의 그 오더 그림 맨 하단에 보면 클로드 페로가 그린 맨 하단에 보면 그 지름이죠. 지름 반경에 따라 오더의 규범이 다 그러니까 평면, 인면, 단면, 정면 다 나오는 거. 그게 자동으로 딱 그 AI처럼 입력 딱 하면 법칙에 따라 건축이 딱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건축 교육을 배우고 그런 규범 안에 이제 막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깨어나서 다 각자의 방식으로 건축을 하는데 그 방식이 뭐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하든 아니면 기계적인 작동을 해서 구축적 논리를 따라가든 어떻게든 그걸 굉장히 과학적 혹은 논리적 방식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건 입증하려고 설명해야만 한다는 그런 관념을 너무 주입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설명하고 너 그냥 그거 동동 뛰어다니는 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너 그거 날아가는 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거잖아요. 그게 너무 통쾌한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 뒤에 보면 뭘 다 아무거나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통쾌하고 너무 재밌다. 그 모네오의 진짜 속마음 90페이지에 위에서 한 8번째 줄이 제일 위에 있는 단락 마지막 줄에 뭐가 돼 있냐면 건축가는 이제 자의적으로 건축으로 변형될 형태를 만든다. 참여를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만드는데 건축가의 작업이라는 게 그것을 건축화하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아무 형태나 이런 것도 그냥 만들고 건축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건축화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이 책 전체에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논리적인 척하고 그렇게 뭐 이 모든 것의 원인의 결과물로서 이 형태가 나왔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건 너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창이 이 밑도 끝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드는 게 너무 불안해서 어디가 기대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 결과물이 그렇게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이제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근거지 사실은 솔직히 정말 건축의 처음부터도 자의적이지 않은 건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이거를 충격적이지만 너무 속 시원한 얘기? 너무 그렇죠. 속 시원한 얘기고 그래 왜 그럴까? 그래서 논리에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히려 건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에 환장하는 걸 보면서 또 너무 재밌어요. 철저하게 논리의 기대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를 보고 비건축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보고 오히려 자의적인 그 반대 상황에서 좋아할 거라고 그냥 봤을 때 자의적인 건축가의 그런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논리에 환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보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건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축 안 하는 사람 투자자도 다 있을 것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술품에 대해서 이거 논리적이지 않다고 뭐라고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건축이란 건 너무나 큰 비용, 막대한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돼. 근데 이 만든 게 그냥 밑도 끝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닌데. 네. 게리는 자기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게리가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누더기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주택이 지 거니까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남의 집이었으면 욕 먹었을 거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어떤 논리적인 척하는 걸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죠. 그렇지 막 이렇게 놓고 아름답지 않아요? 막 이런 것처럼 누가 내 수 집을 있으니까. 설계를 해왔는데 이게 멋있어 설계 이게 멋이다 막 이게 막 오케이 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멋입니다. 약간 어떻게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인간 자체의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없을 수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중간에 살짝 떠 있는 어떤 그 블랭크 같은 게 그 예전에 그 박전 편집장님이랑 그 책 뭐냐 타프리 책 보면서 느꼈던 게
타포리가 이제 건축 비평했던 어떤 그 주요한 관점은 그러니까 고전 건축에서 현대 건축이 근대 건축 넘어 현대 건축 가고 있는데 이 흐름에 기저의 그 자본의 논리 있잖아요. 타포리가 약간 그 누구냐 마르크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건축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이제 굉장히 순수하게 형태의 논리만으로 지금 설명했는데 이 물적 자본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이 발주처가 누구냐 공공 건축이 갑자기 비대해지고 1920년대 전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후 복구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근대 건축가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그래서 지 돈도 아니라 남의 돈으로 공공의 돈으로 이런 집들도 짓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확 열렸을 때 근대 건축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게 참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또 다른 규범이 쭉 하나의 그 플랫폼이 탁 생겨나게 된 그 현상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인간의 이상이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막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이런 현상 뭐 이런 걸 이제 쭉 설명하면서 그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 건축가들의 그 플레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알도르시였어요. 여기도 보면 뭐 아주 절망적인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전의 언어가 다 형태와 의미가 상쇄된 이후에 그거 가지고 막 무덤의 건축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그 내용들이 좀 같이 이렇게 보완이 되면 너무 완벽한 이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자본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 지금은 또 신자유주의 시대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몇천억짜리 예쁘게 그려주면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자본가와 함께 건축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또 좀 달라질 것 같고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서 좀 되게 흥미로운 책이고 모네오가 진짜 저는 모네오 정말 네, 진짜 모네오가 되게 훌륭한 이론가이자 이제 건축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별로 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책 작은 걸 하나만 봐도 일단 다른 건축가들을 분석하는 그 문제가 너무 정확해요. 진짜 소름 돋도록 와 이렇게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낸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 짧게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딱 한 달락 그 르꼬르비제랑 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썼는데 이렇게 간결하게 가우디에 대해서도 가우디 건축의 핵심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여기 그 엘링 미라이스라는 건축가가 모네오 제자인데 가우디는 70년대, 80년대에 처음으로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의미 있는 건축가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가우디는 약간 미친 자고 이 건축이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흥에 겨워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스페인 안에서도 많았는데 모네오가 아니야 가우디 그런 사람 아니야 철저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어떤 형태나 기하학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나 이런 논리로 이 건축을 한 사람이야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이 대담에서도 그 얘기 계속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뼈와 살은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시는 물결을 보십시오. 그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그 투어를 할 때 다 그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건축, 생명 그리고 그 뭐 스토리 있잖아요. 그 뼈와 살이 있는 거 막 그거 그 바티오는 막 그 뭐 물에 뭐 용이랑 뭐 싸우면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를 계속 다 설명하고 거기 그 태블릿 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기 막 물방 뽕뽕뽕뽕 떠지고 막 그런 거 나와요. 그 용 모양 같은 거 나와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무겁고 하나도 쓸모없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즐기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투어하고 혼자 볼 때 이거 별로 그닥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태블릿이 내가 보고 싶은 가우디는 그게 아니다. 근데 거기 가서 태블릿을 봐야 되는구나. 가우디 건축에 왔는데 태블릿을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다 진짜. 그 돈을 내는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이게 뭐지? 탭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듣는 게 있고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 그게 제가 간 게 제일 비싸. 저 7만 얼마짜리 간 거예요. 그 투어 3만 원만 쓰시지. 3만 원짜리는 없어. 입장할 때 일단 4만 원이 다 들어. 근데 이어폰까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아침에 별도 입장할 수 있는 제일 비싼 티켓이어서 그걸 가면 그걸 반드시 차고 있어야 내가 그 자리까지 1층부터 패키지를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구나. 볼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지하 못 가고 이상하다. 이상해. 투어 라인이 달라. 좀
좀 자본주의를 어, 보니까. 너무 관광이라 어, 너무. 대박. 패키지 그래서 저는 다 보고 나는데 그래서 그 태블릿을 계속 내가 차고 있어야 거길 들어가기 약간 입장권 같은 거예요. 뒤로 듣는 애들은 저기로만 갈 수 있고. 아. 그래서 대박. 네, 야. 가우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을 나니 저렇게 벌어야 돼. 아 진짜 짜. 가우디 투어만 예약하면 그래서 몇십만 원 깨져요. 네. 건축을 콘텐츠로 저렇게 만들어야지. 근데도 줄을 다 서서 그니까. 아 근데 너무 싫다. 저 태블릿 내기 싫은데. 그게 거기서 사온 거잖아요. 밭대요 그거 안경닦는 거. 하여튼 근데 그 이 책을 처음 낼 때 그 이병기 대표가 한국에 와서 진짜 막 약간 열불을 토하면서 얘기했잖아. 가우디를 우린 잘못 알고 있어. 그런 사람 아니야. 굉장히 수학적이고 기하학과 논리와 이성에 엄청 그 선착한 사람이라는 그 약간 저는 약간 광기 같은 거 봤었어요. 이 책을 요즘에 읽고 그런 강의 안 해요? 할걸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가우디에 거의 뼈를 묻다시피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다음 책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가우디 성장 전기 했잖아요. 네. 이 까만 책 다음에 핑크색 까만 책 글씨? 그게 나왔어. 근데 어쨌든 이 책을 낸 어떤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가우디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대담을 가우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진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게 글 되게 짧아요. 가우디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근데 이렇게 가우디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정확하게 짧게만 핵심에 하기 대해서 힘든데. 이렇게 쓸 수 있나. 뒤에 이제 르꼬르비제랑 미스에 대한 건 더 짧은데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 나는 특히 미스에 대해서 이제 쓴 66페이지에 보면 미스의 건축을 인공적인 우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야, 네. 이 단어 모르구나. 아팔 모네오가 이 말을 딱 해주니까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읽었는데 그냥 눈에 안 들어왔나 봐. 지금 다시 읽으니까 아 그래 그 미스의 건축을 인공적인 우주라고 아팔 모네오는 봤구나. 너무 모네오는 진짜 눈이 좋은 사람이다. 약간 진짜 이렇게 통달하다. 감성 이성이 다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직관적으로 감성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이해 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특히 재밌는 건 이제 그런 유명한 건축가들의 핵심이 뭐였나를 뭐냐고 얘기를 해주니까 주제임으로 여기를 좀 읽게 되는 저는 것 같아요. 제임스 스털링도 다시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이 제임스 스털링에서 그 어디 넘어가는 거냐 회의덕에서 제임스 스털링 그리고 제임스 스털링에서 게리 아이젠만 가는 이 부분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그 조개를 끝난 거 그거 보면서 그때도 이 책의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우와 이랬다고? 하고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그런 우와 그리스 이런 회화 보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 건축과 다른 예술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주는 것 같고 이런 표현. 헤이덕에게 건축의 실체는 73쪽에 있는데 실체는 형태이며 어쩌면 의미로 충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너무 이런 해석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이 마지막 피터 아이젠만 이 조개로 조가비로 산티아고에 대해 이제 뭐 지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되게 약간 그냥 이런 거야라고 약간 그렇게 낮춰서 설명하니까 사실 아이젠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흥분할 발작 버튼 누르는 걸 텐데. 근데 핵심은 이 핵심은 모네오가 말하는 거야. 모네오가 말하는 근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작 버튼 누르지 않게 하려고 그 앞에 촉각적 그런 경험, 뭐 촉각적 그런 뭐 응답 이런 말들을 쓰면서 약간 이게 철학적인 배경이 그래도 있는 거야. 이게 약간 환상학이나 뭐 그런 거잖아요. 보드리아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모네오의 태도는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 의미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건축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 조개를 이제 땅바닥에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 게 이거를에 대한 이 거부감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건물에서는 괜찮은데 이 스케일에서 그게 거부감인 것 같은데. 이 스케일에서 하면 이 안 거부감 되는. 어디서 오는 것 같아? 우리가 스케일, 건축 스케일.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게 굉장히 아 내가 불국사 무리라고 얘기해서 생각이 갑자기 될까? 급발진한 것처럼. 불국사? 약간 갑자기 막. 그러니까 그 거북함을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유전이었죠. 설명한 거잖아요, 사실. 네. 남이 조개를 얹고 싶은데 그냥 조개를 아니면 그냥 그리기에는 조금 뻘쭘하니까 조개를 엎어볼까? 막 이런 거였잖아. 어떤 형태를 완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게 있잖아요. 종이학 건물, 그러니까. 종이학 모양의 건물 뭐 이런 거. 그 망원경이 수채화 이렇게 모양의 좋았잖아. 건물. 망원경. 망원경 그건 좀 많이 되잖아요, 망원경. 근데 약간 진짜 그러니까 그럼 있잖아요. 나 그때 진짜 망원경 건물이 있는 거는 저건 진짜 끝판까지 갔다는 거래서 저건 실험적이다라고 용납이 되는데 이건 비겁해? 이거랑 저는 약간 그런 키치하다고 표현할까 그런 불편함을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드는데 방패형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궁화 배치. 유치하다. 그런 건 되게 유치하게 다가오는 거죠. 약간 근데 이 조개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유치하지 않아요? 그치.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조경을 보다 보면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유치한 거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안 유치한 게 있어. 그러니까는 조명 뭔가 나무를 깍두기처럼 동그랗게 깎아놔. 근데 그게 조금 더 동그랬으면 완전 에버랜드 같아. 근데 그걸 안 했어. 그거를 뭐 그게 뭐 말로 설명 못 하겠는데 그 간단히 종이 한 장 차이. 그리고 벽에다가 눌러 유치하게 밑에다가 돌을 붙여놨어. 근데 뭐 한 개 더 붙였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 근데 딱 4개만 붙였을 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뭐지? 약간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 코너에다 유리 한 장 있어. 거기 가운데 돌을 딱 박아놨어. 근데 그게 딱 가운데는 이상했을 것 같은데 약간 밑에 있어.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약간 몰라 설명을 못 하겠어.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미감이라고 표현해. 근데 그걸 또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되게 직관적인 거야. 감각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정교하게 그 비례로 위치를 계산된 걸까? 비례까지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촌스러워 이런 느낌인 건지도 궁금하네요. 전 감각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직관적인 동물적인 거. 감각. 동물적인 감각이요?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동물적이긴 이게 해요. 뭐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축적이 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마스터 플랜인가요? 네, 갈레시아. 네, 네. 아 그리고 망원도 없잖아. 근데 밑에 거 이게 왜 더 열받냐면 이게 더 왜 말이 안 되냐면 조개 모양의 3층짜리 근생은 알겠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인면으로 조개 모양인 거는 망원경 인면이랑 똑같아. 그냥 그런 그치. 거야. 네. 망원경이냐 조개야. 근데 배치에다가 조개한 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없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썰을 붙여. 어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마스터 많이 플랜 스케일에서 어. 무궁화 모양 마스터 플랜 이런 거에서 열받는 것처럼 그런 건 것 같은데? 근데 그 많은 공공건축이 마스터 플랜 뷰에서 이렇게 그치, 뭐가 번호 따라야 뷰에서 되니까. 이렇게 보는. 이념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이념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전주시청사에 이념이 필요해서 그렇게 막 기와를 얹었던 것처럼 이념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의성에 약간 100% 이상 폭발이다 이거는. 자의성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끈dem이 있나 보다. 땅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콘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땅은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음. 이거를 조개를 안 그려도 그냥 넌 이렇게 그리고 싶었을 거잖아. 그런 거. 이런 근데 이 땅 거잖아. 모양이 조개 모양인가? 아니. 근데 조개랑 아니에요. 뭔가 관련이 있어요, 저 지역이? 그러니까 그게 이 동네의 아니, 어떤 상징 그. 네. 아, 그래서 그럼 사실 무궁화네. 그거 무궁화 그냥- 배치도네.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림이었던 말을 거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그 건축과 학생일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 건축과 학생들도 이런 피터 아이젠만 이런 걸 보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 유치하다. 이게 대체 만약에 이걸 어떤 학생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해 중간이나 조개를 기말에 넣었어. 뭐라고 할 거야 이거 다들 유전자. 유전적 어쩌고를 뭐 여기에 심었다고 이러면 도시의 기억을 조개 모양 형태를 형상화하여 저게 딱 맞는 거. 대지에 이렇게 이 지역에 뭐 조개가 많이 났다든가 뭐 그런 식인 거잖아요. 얼마나 유치해. 지역성을. 지역성을 조개 모양으로 형상화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삐 하면서 달라. 저 것도 없이.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용도화 프로그램을 당연히 제일 고려해서 만드는 게 이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 그 헤이덕에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형태가 중요하다는 말 형태가 하잖아요. 건축이 될 수 있다. 형태 뭐. 그 말도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예 베를린 사회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정말 그래 이러면서 만들어낸 건데
이 둘은 건축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 던졌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시류에 얹은 느낌으로 느껴지기까지 했거든요. 이 책만 봤을 때는. 근데 이 둘은 잘은 모르지만 아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라서 이 포스트 모던, 네네, 이 스털링이랑 헤이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유명한 분들이 엄청 유명한. 근데 저는 이 존 헤이덕의 건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바실리카 가지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딱 페이지 넘기고 볼 때는 맞네. 책 만들 때도 그렇게 생각해서 맞네라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그 안에 바실리카 평면 안에 이제 용도를 이제 바꿔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형 평면이 이제 바실리카의 그 대표적인 평면을 말하는 건데 그 바실리카 평면은 인간들이 모이는 집회당의 수직적인 그 수직적인 그 안에서 그러니까 리니어한 긴 평면에서 성스러운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평적인 인간의 그게 들어가면서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바실리카 이렇게 생긴 평면이 사적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딱 놓는데 겉에만 그렇게 생겼어요. 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럼 이걸 바실리카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실리카 평면을 뻥튀기를 엄청 했어. 그래서 크기가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 근데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이걸 바실리카 평면 십자가 평면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게 맞나? 저는 거기서 약간 살짝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도면을 나도 못 참겠는 게 그런 거야. 항상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건물들 있잖아요. 외형을 하기 위한데 그게 외형을 하기 위해서 안에서 억지로 밖으로 끼워 맞추는 그런 평면들 가끔 있어요. 그런 게 완전 못 참겠어. 근데 만약에 그런 네. 바실리카가 이런 신전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최고의 그 형태로 이제 상한된 결국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그걸 오피스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의 그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렇다면 바실리카 평면을 가져온다고 맞다. 하면 그 내부의 그 공간 구성 있잖아요. 이런 그 공간 구성이 그대로 가서 그게 오피스가 돼야 전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됐어라고 이해할 텐데 T자형으로 평면 짜고 그게 바실리카라고 말하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나라면 더 묻고 싶었을 것 같아. 이렇게 평면을 분석할 때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T자 말고 진짜 바실리카에 어떤 유형이 여기 남아있는 거냐.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전용이 되는 거냐. 그게 여러 개의 건물들이 군집해서 붙어있는 형태니까 전체 흐름 안에서 그러면 기존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성질이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거냐.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이 제임스 스털링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스트 모던한 측면 같은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너무 픽 하고 지나가서 진짜 그런 건가 하는 의심이 살짝 들었다. 그런 자세히 보면 딱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저는 이 시도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느껴져서 너희는 다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이건 오피스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느껴져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합성이 다르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평면과 인면과 단면의 정합성이 다르다고 느낀 게 고전 건축에서는 평면 오더 하나 정해지면 평면 만들어지고 평면 만들어지면 인면 단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봐도 프랑스에 가서 봐도 독일에 가서 봐도 고전 건축은 다 고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딩은 다 똑같거든요. 그 규범에 따라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임스 스털링이 만든 건물의 인면은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인면은 또 달라. 그러니까 평면과 인면과 단면이 다 한 세트로 움직였던 고전이 여기로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고 내부 공간의 성격도 다 다르게 했으면서 내가 이걸 가져왔다는 건 그냥 약간 그림 비교하는 느낌인가. 평면만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납득이 안 됐다. 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전 건축물들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피렌체의 그런 성당, 정말 큰 성당 그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례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또 너무 위대라고 하는 거는 건축가의 자의성이 반영은 조금 되었지만
이걸 더 그 용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건지 항상 지키는 그 비율과 비례가 있는데 그걸 좀 어겼는데도 되게 이렇게 찬사를 받는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의성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아니,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것인지 좀 이렇게 고민도 됐어요 보면서 그것을 그렇게 딱 지켜오고 거의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되게 특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또 막 경탄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자의성인가? 아니면 그냥 기술의 발전에 불과한 건가? 그걸 이제 더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근데 약간 간과하는 게 있어. 우리가 뭐 자의성과 형태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치, 입지 있잖아요. 입지. 네, 약간 네. 그거를 약간 네. 그러니까 찬사받는 것 중에 음, 과연 이 형태가 여기 있으면 이상하지만 뭐 거기 있으면 엄청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 S사의 건물을 보면서 아와지 유메부타이 생각했거든요.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 막 돌로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무덤, 엄청 큰 무덤 알아요? 추모공원? 원래? 그거를 네. 네, 섬 저 바닷가에 저 멀리 펼쳐져 가누다다고 가는 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위치라는 거가 또 작용하는 요소가 있고 우리가 건물을 볼 때 자의성, 형태성, 이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그날의 날씨, 기온, 거기서 뭐 맛있는 걸 파는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가들이 일단 그런 걸 뭐 엄청 털어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뭐 있을까요? 약간 근데 뭐 이제 뭐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보겠지만 항상 좋다고 내가 어디 가서 느끼는 거 어떤 건물을 보기 위해서 그 평면을 공부하고 쫙 리스트해서 가지만 마음에 남는 거 항상 따로 있어요. 약간 그런 거 그거는 항상 위치에 관련된 것 같아. 근데 그런 프랭크 게리가 엄청 멋진 그런 꾸긴 것 같은 건축물로 엄청 떠서 똑같은 수주가 또 들어왔는데 그걸 했을 때만큼의 그 어떤 놀라움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건물을 하는 것도 되게 이름이 필요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덴티티인데. 똑같은 게 계속 네, 독재되는데 그런 건 정말 예술이라고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축 같지 않고 맥락이나 이게 건축화된 것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냥 예술가가 자기 작품 세계를 펼쳤구나 정도로. 게리가 처음에 이제 빌바오에서 그 구겐하임 이거 엄청난 거 보여줬을 때 그래서 뭐 빌바오 임팩트가 어떻고 막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그 빌바오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약간 루댕 조각이 어디 있대 그럼 돌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본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게리가 그럼 그 다음은 또 뭐지 막 이런 사실은 예술가도 자기가 똑같은 그림만 똑같은 사진만 계속 찍어서는 자기 예술의 어떤 발전을 못 보여주는데 그 건축가들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게리의 그 다음이 뭘까 막 이런 글들을 되게 하게 됐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게리는 제가 게리하우스 외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샌세바스티안의 그 게리 건물은 정말 이 건물 하나가 이 도시 전체를 비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디? 프랑크 빌바오. 게리의 나 지금 왜 갑자기 샌세바스티안 거기서 가야 돼. 네, 빌바오에서 버스 타고 가야 돼. 샌세바스티안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갔잖아요. 샌세바스티안이라는 북쪽 해변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미식가들의 도시고 해변이 있고 나름 유명한 도시인데 이제 빌바오 탄광초원에 제일 대박이 났어. 빌바오 프랭크 게리를 불러가지고 샌세바스티안도 우리도 유명한 건축가 불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뭔가 이제 이걸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라파엘 모네를 불렀어요. 라파엘 모네 그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아쉽네. 사진 뭐 찾으면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파엘 모네오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자신의 우아함이 있다고 죽어도 그런 형태는 못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샌세바스티안에 그런 게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 빌바오의 그 건물은 정말 그 자리에 딱 가면 지형이 다 막혀 있거든요. 어딘가 되게 고립되어서 가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 딱 보석처럼
프랭크베리 건물이 딱 있어서 야 이게 사이트랑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프랭크베리도 별로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교묘하게 운이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이게 딱 맞았네? 이런 딱 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질적인 게 너무 잘 어울린다. 예. 그 뭐 사이트 맥락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쩜 이게 딱 맞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뭐야 산세바스티안이 지은 라파엘 모네아 건물은 훨씬 더 우아해요. 우아하고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 요란한 거 없이 약간 바위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큰 덩어리의 이제 건물인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일단.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되게 다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의도한다고 그게 될까? 건축가가 내가 이 건물 하나로 내가 이 도시를 살려야겠다 이렇게까지 의도 안 하고 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 사후적으로. 맞아. 네. 그런 데 치다가. 그럼 뭐가 더 도시에 좋은 걸까요? 은은하게 깔려있는 게 좋을까요? 그때 달라요. 그쵸, 그건 네. 진짜 무슨 위치마다 진짜 달라요. DDP도 좋다는 사람 있고 안 좋다는 사람별로 다르고 위치별로 다르고. 그때 달라요. 저는 그 아이젠만이 진짜 궁금해졌어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내가 유대인들이 느꼈을 공허함은 모두가 알지만 그걸 건축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구현한 것이고 그런 말 있어요? 아니 그런 언어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젠만은 그리고 그 9.11에서 제가 받았던 그 충격 그 9.11 메모리얼 센터에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압도적인 충격을 내가 지금 딱 그 물화된 것으로 인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를 그걸 불어넣어주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 제가 9.11에서 봤던 거랑 그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그 피터 하이젠만 아니지 않아요? 그 맞아요. 그 베를린. 다니엘 리베스킨 다니엘? 그 유대인 주리시 뮤지엄 딴 거예요? 주디씨 그게 약간 무덤, 두 군데가 있어요. 무덤으로 이렇게 쌓여 이렇게 네. 이렇게 9.11도 다니엘 리베스킨 다니엘?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응. 누구 거지? 아니 중국 그 여잔가? 중국 중국 여자 그- 본 거는 응. 옛날에 그- 방송된 거고.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건 기건 은연히 네, 피터 하이젠만 어쨌든. 관심 있는 거를 네. 빌미 삼아 피터 하이젠만 좀 읽어봤대. 피터 아, 하이젠만에 대해 제가 알아보고 싶어요. 좋지. 하이젠만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세계 이제 아니 왜냐면은 나오면 막 너무 건축해서 우리 또 도시를 하시는 은유님이 재미가 없었겠는데 아니에요. 저 입에서 저 말이 나온 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작은 건데 산티아고 문화센터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안 나오고 안 이 지워졌어요. 이름이 안 지워졌어요? 있을걸? 네, 300 프로젝트 안 이거 됐어요. 이거야? 이거? 뭐 안 됐어요. 여기서 이런 설계안이 나왔고 이제는 지워졌다고. 아 정말 지워졌다고? 네, 근데 없어요. 찾아보면. 전체에서 이름이 갈리시아에서 바뀌었던가? 한두 개 지어진 거. 이름은 그거 말이야. 달라졌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말 재밌는 산티아고가 근데 102쪽이.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신념들 뭐 건축은 특이해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되게 적응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나름대로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는 그래 딱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런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이 잠깐 이 시기에 하는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 여러 시대가 좀 있는데 그냥 잠깐 이 시기에 하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때 생각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되게 그걸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이제 이 건축적 형태에 엄청 논리를 넣는 게 건축가들 덜 허무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의미가 없어. 그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 긴 진짜 과정을 이러시는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네. 어떤 그런 그 심지, 그 그쵸. 정신이 있어야지. 네. 그 4년 동안 건물 짓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말 여러 사람의 의사를 결정할 때. 네. 이 건물은 기준이 어디를 없잖아. 여기를 꼭 여기 가운데 이걸 설치하는 것이 이 건물입니다라는 그 정의를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모든 긴 사업이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게 없으면 근데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들 우왕좌왕. 그래서 컴배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 하나. 설계를 뭘 지킬 것인가. 할때 산티아고 지어줬나 봐요. 정말요? 아. 그 졸업 설계를 할 때도 그러니까 저는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어려운 것이 내가 문제를 설정하고 내가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의 문제 내가 1등하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컨텍스트를 분석해. 내가 그러면 만족하는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분석해. 음. 그건 되게 중립적인 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 뭐가 많아. 이 지역은 뭐가 많아. 이게 아주 굉장히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시각으로 한 조사고 그런 조사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에서부터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문제 설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의 그 내적인 논리에 되게 충실해서. 근데 요즘 제가 두 분 거의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편집자랑 너무 맞아요. 관계자가 있어서 어. 듣고 싶었어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깊이 이분들처럼 알지를 못해서 앞을 다 딱딱 자르고 두 분 얘기 지금 좀 들어.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하십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또 한마디도 못하고 가요. 목소리 되게 건축사 시험으로 약간 기운 빠지신. 하품을 계속 끝난 하더라고. 지좀 됐어. 오랜만에 와가지고 치고 들어올 타이밍을 좀. 원래 아직 까먹었어. 원래는 이렇게 네. 했는데 원래 어려웠어. 네, 다들 뭐지? 저도 건축에 대한 그 여러 사조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유형화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가르는 게 자의성과 필연성이구나 이거를 약간 이 고전 건축, 현대 건축이랑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저는 그게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자의적이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신기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게 건축가는 계속 자의성과 그 필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 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래서 코린트 기둥 구두를 발명한 게 칼리푸스? 칼리마스? 칼리마푸스라는 이 조각가 같은 사람이 그거를 지나가다 스케치해가지고 만든 게 코린트 기둥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형태를 다루는 진류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여기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조각가나 회화가나 그 사람들은 그 3D나 2D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거에 있어서는 건축가가 앞설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조각가라는 사람이 먼저 이 형태를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건축가가 전도되지 않고 나는 이 형태를 실제로 다룰 수는 없지만 형태를 이 어떤 도면의 체계로 표현해서 너네가 만들게 할 수 있어 라는 그 위치를 가지는 게 건축가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사실 고전 건축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건축가도 이름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 옛날 그리스나 아테네 이런 신전들 보면 신전에 이름만 남아 있고 그걸 건축한 사람의 역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시기쯤 됐었을 때는 이 화강석을 어떻게 잘 깎아서 이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건축가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전두지휘하는 사람 같은 역할이 있기나 했을까? 건축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계속 궁금한 상상력이 막 활동해서 그때는 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갔을까? 진짜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건축가라 개념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둥 위치만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아니었을까? 뭐 아니면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건축가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뭐 이 신전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도 어떤 오더는 아니지만 그 뭐 목조식의 어떤 이상 기둥의 스팬을 벗어날 수가 없고 딱 그런 안에서 구획돼서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전통 건축들도 그래서 건축가 이름이 하나도 안 남아 있고 그래서 그때도 그 도목수라 하나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 건축가였고
그런 설계도 이런 것도 잘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건축도 사실은 그 되게 그냥 우후죽순 지어지는 그냥 화강석의 이런 직장사 건물들 이런 거는 건축가 이름은 안 남게 되고 즉 그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서 좀 더 다른 형태?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건축가가 요즘의 역할이 되어서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점할 수 있을까 계속 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방향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현대 기술 주어진 기술 안에서 최대한 자의적이지만 그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리드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건축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 되게 나눠보고 싶은 그 윤주선 박사님 그 강연 가면 건축가는 그 도면 그리는 건축가는 18세기부터나 생긴 개념이다라는 말 하면서 민주님과는 또 다른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면 축소사회고 그러니까. 그 결론이라서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님의 결론도 오히려 그 기획이나 어떤 그런 걸 좀 드러나게 해주는 능력?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정리가 안 되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도면화 할 수 둘 다, 있는 네. 사람이기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당위성? 논리, 네. 자신의 자의성을 글로 써든 말로 써든 도면으로 써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만 건축가다? 그게 이 아니면 당위성 논리 이런 게 아까 막 너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이나 도시나 비슷할 텐데. 이 책의 결론이 난 그거라고 생각해. 부질없다. 근데 다 누군가의 너무 자의성이다. 얽매이지 마라. 건축은 부질없어도 만들어내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시는 그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저희의 일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우리 이 보고를 사람들이 들을 수나 있어? 이 논리에 대한 정교하게 다듬어봤자 알기나 해? 실제 사람들은 그걸 그냥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잘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건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부질없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어쨌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당위성 만드는 게 도대체 뭐 일거리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놔서 잘 쓰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평가 지표가 돼야지.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너무 부질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 중간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건축 교육 이야기하면서 분과 학문으로 건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그 고전 건축에 그런 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게 만들어지니까 건축학이 생기고 그러니까 건축가가 양성되고 이게 그 자기 영역이 생겨서 남들이 함부로 돌 좀 잘 만진다고 아무나 건축가가 안 되는 예를 들자면 뭐 나무 좀 잘 켠다고 건축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화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역사적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요즘 건축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충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자기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예를 들어 대중 일반인 봤을 때 와 뭐 닮았는데 멋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그 형태적 언어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기깔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그런 논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도 되고 이쪽에서도 되고 예를 들어 아까 뭐 노먼 포스터의 뭐 작품이 딱 봤을 때 뭐 멋있어 이렇게 느낌이 와. 근데 파보니까 진짜 그런 정합성이 많은 어떤 논리가 또 있어. 그럼 막 저줄이 막 이렇게 보면서 멋있기도 하고 이것도 맞고 얘 이게 최고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는 어떤 지금의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안에서 계속 뭐 저울질한다고 했는데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건축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을 지킬 것이냐 혹은 주어지느냐가 그 건축적 결정을 할 때 그 프로젝트 방향을 가르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되는 게 아닌가
진짜 건축가로 살기 너무 빡세. 근데 진짜 직장사의 집인데, 그러니까 그냥 중간 건축인데 잘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미학적으로 되게 괜찮은 중간 주택인데 철학이 없달까? 그냥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일 큰 용적률을 맞춰서 지은 건물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감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돼서 지금까지 건축가들도 뭔가 이거를 좀 치부시해왔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딱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논리를 밀고 나가거나 그 철학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공공의 요구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만들어주다 보니까 논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그 시대의 어떤 걸 반영한 일관성이 있어서 나중의 시대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부하는 이론가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직장사의 어떤 그것처럼 그 시대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지만 그게 존중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어떤 철학의 부재? 그 지속된, 나중에 별로 그냥 노력했지 이 정도로만 되는? 그게 존중이 아니라 약간 뭔가 추앙? 존중은 다 받지. 존중은 다 받는데 저 노동으로서의 약간 뭔가 존중은 예술로서의 네, 어떤 네. 추앙을 이론화될 수 거에는 없다. 이것은 그렇다는 절대. 거지.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라는 일이, 도시를 만드는 도시라는 일이, 일이요. 도시 설계라는 일로서의 일이. 도시가. 근데 그게 시대의 스케일 요구에만 요구 부합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뭔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저런 게 있었을 거야라고 누가 봐줄 사람이 조금 지나면 있을 수 있는데, 건축은 어쨌든 예를 들면 5년 동안 지어졌고 한 1, 2년 있다가 사람들이 쓰면서 이거 좋은 거 같아 저게 좋은 거 같아라고 어떻게 그것도 짧은 건 아니지만 한 10년 안에 뭔가 결과가 도출이 되는 느낌인데, 도시는 사실 만들어지는데도 한 10년이 걸려. 그걸 쓰고 하고 하는데 한 2, 30년이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저렇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뭔가 당위성이 떨어져서 그냥 볼 수 없어서. 그게 그냥 이렇게 파편화된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네.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게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니까 저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형태를 다루는 건축을 한 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얘기한 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그 컨텍스트라고 소위 말하는 아까 그 배치나 도시적 맥락을 다루는 이제 훨씬 더 많이 하고, 동네에서도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그러니까 현장에 뭔가를 조사를 되게 많이 하고 뭘 되게 많이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은 그 결정하는 사람의 그 형태를 결정하듯이 결국은 그 순간의 직감이나 그 순간의 트렌드 이런 거가 사실 다일 텐데, 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판단은 과연 나의 판단의 근거는 뭐였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건축은 그래도 형태적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프로그램 하나 정하는 거 이런 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를 막 쌓아가지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하지만 사실 얘는 결국은 대부분 다 자의적으로 내가 판단하기에 사실은 나의 직감? 그러니까 지금 순간의 이 직감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한계에 결국은 딱 결정되는 거라서 그 맥락은 그 나의 판단은 맞는 거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맞을 것 다시 알니까 부질없다. 좋은 팁이었습니다. 이 책이 학교에서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이 책 텀블벅 합시다. 아니 이거를 이세를 텀블벅 해요. 찍어주세요. 텀블벅. 이게 이제 그거 오픈 더 레코드로 하자면 이게 이제 1세 했을 때 큰 돈을 못 벌었어요.